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준비하시는 예비 원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볼 건데, 영유아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다들 알고 있죠. 이 법령이 있다는 건 다들 알아요. 그런데 이 법령에 어떤 법령들이 있고 어떤 조항들이 있고 어떤 항목들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제대로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잘 알고 살지도 않고, 또한 법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어렵다, 또는 우리하고는 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약간 이제 뭐 변호사나 검사들,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뭐 그런 정보, 또는 뭐 그런 어떤 뭐 하여튼 아무튼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관심이 없죠. 그냥 뭐 법 없이도 잘 살고,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사람을 때리면 안 되고 폭행하면 안 되고 뭐 도둑질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영유아 보호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정도 이제 많은 것들을 원장님들이라든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디테일 또는 조금이라도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그 정도만 조금만 알면은 뭐 위탁을 받거나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그 유용성 또는 혜택이 좀 될 텐데, 그 조금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금을 한번 채워보자 라는 취지에서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듣기 싫을 수 있는데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또는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공립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왜 운영을 하냐, 이거 관련된 일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국공립 하면은 그래 그냥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유아 보호법을 한번 읽어보면서, 아, 국공립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국공립을 왜 운영을 하느냐,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했어요. 자, 제가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공립 어린이집을 국가에 설립을 하고, 또는 국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가장 우선 조건으로 두는 지역이 어디냐, 보시면은 이제 우선 조건이라고 해놓고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 지역인데, 저소득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 지역 또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어떤 취약 지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소득층들은 일반 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사립 유치원 이런 데에 이제 자녀들을 보내기가 다소 어렵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또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아동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동 대 교사 비율 또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다소 힘듭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이 이런 지역에다가 어린이집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원화 모집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민간 어린이집들은 잘 되는데, 아이들이 많은데,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부유층들이 많은데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어린이집을 설립을 하려고 하죠, 대부분. 그렇다면은 이런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육 서비스라든지 어떤 보육의 혜택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보육의 혜택과 공동의 어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그런 아동들을 위해 복지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국공립을 설립을 해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우선 지역으로는 이제 이런 지역 먼저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이제 국공립을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단 우선적으로 이런 지역들에 설립을 한다. 저소득 주민이나 또는 농어촌 또는 기타 뭐 어떤 취약 지역, 보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밀집되어 있는 또는 아동들이 있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보육에 대한 우선 제공, 그러니까 보육에 대한 우선 제공하는 아동들이 어떤 아동들이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뭐 8번까지. 자, 무슨 말이냐? 앞서 이미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소득층, 장애아 이런 어떤 보육을 일반적인 보육을 받기 어려운 또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잘 운영하지 않는 다문화라든지 장애아 이런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국공립을 운영을 한다는 거죠. 자,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아까는 그런 지역에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을 한다.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런 어떤 취약한 아동들을 먼저 원화 모집을 해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 취지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죠.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취약보육을 왜 하는가? 취약보육을 뭐뭐뭐 하면은 경쟁력이 있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원장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취약보육을 뭐를 하면은 경쟁력이 더 높냐? 또는 어떤 게 차별화가 있냐? 차별화하고 경쟁력하고는 상관이 없고 국공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고 기본적인 거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차별화라든지 취약보육을 왜 해야 되는지 난 취약보육 못한다. 또는 취약보육을 하면은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법률이라든지 국공립에 대한 취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취약보육에 관련된 일단 법률에도 보면은 제26조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한다. 이런 어떤 법률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취약보육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다. 이걸 뭐 해야지만이 경쟁력이 있는지 어떤 걸 하면은 경쟁력과 차별화가 있는지 내가 이걸 하면은 더 뭐 저기가 되는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 지자체에서 발행한 국공립 어린이 위탁 공고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린이집이 총 4개가 이제 위탁으로 나왔는데 보시면은 취약보육을 뭐 시간 연장 다문화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이것만 꼭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률에도 있고 취약보육은 국공립은 취약보육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다문화가 많아. 그럼 이 2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어떤 보육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공립은 취약한 아동들을 위해서 설립이 되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해놓은 거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그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왜 운영하는지 그거를 아직 제대로 숙지를 못한 어떤 그런 문제가 이런 데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2가지만 꼭 운영을 해라. 이게 원장님들 그렇게 받아들이시거든요. 일단 공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취약한 아동들을 먼저 다 생각을 해라. 그게 항목에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지역 여건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했다면은 뭐 이해가 되겠지만 지역 여건을 뭐 분석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아요. 2가지 이상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뭐 운영 체계를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그 지금 영유아보호법에서 실행하는 그런 어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정의와 목적 그것과는 좀 약간 맞지 않다. 이거는 이제 그 원장님이 이제 재량껏 그 보육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취약 아동들에 대한 어떤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가, 보육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가
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두 개를 무조건 명시를 해놓고 이것만 두 가지를 무조건 해라. 여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것만 해라. 약간 이거는 국공립 취지와는 좀 맞지 않다. 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사 이제 기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니 그런 게 국공립 뭐 취지를 뭐 제대로 알아야 되냐? 그게 뭐 굳이 뭐 평가에서 그런 게 뭐 반영이 되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가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되고자 한다면은 어떤 저런 마인드와 저런 성품을 일단 먼저 가지고 있어야겠죠. 취약한 아동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서 그런 아동들에게 어떤 차별화되지 않는 또는 그 어떤 부유층과 차등적 어떤 그런 복지가 아닌 똑같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먼저 갖춰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동들을 위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원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항목들이 이 평가 항목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평가 항목을 모르고 이제 항상 이제 뭐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재정 능력,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 재산 얼마 있어야 국공립 어린이 원장이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질문을 진짜 듣고 있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은 재산이 많아야 된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들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재정 능력을 보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청렴성을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투여해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청렴하게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니까 재정 능력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뭐 부채가 많은지 빚이 많은지 뭐 사업에서 망했던 사람은 아닌지 또는 불법적인 그런 어떤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땅 투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재산 은닉 같은 걸 해서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재정 능력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와전이 돼서 이 보면은 평가 항목에도 좀 약간 저도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은 2억 이상이면은 개인 기준입니다. 2억 이상이면 5점. 뭐 1억에서 2억 사이면은 4점. 1억 밑에는 3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 재정 능력에 대해서 만점을 맞으려면은 그 지원자는 2억이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평가 시스템이 자리매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육사 안내책들에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하여튼 이거에 대한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취지는 원장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재정 능력 그 관리에 대한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 청렴성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수립된 평가 체계다. 자, 저는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본론으로 가서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과 운영체의 공식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3번과 4번 항목에 여기 보시면은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에는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그 복지 및 지역사회 기여도 이제 이게 보면은 표창이나 지역에서 봉사하거나 지역에서 어떤 뭐 기여를 했나라든지 헌신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과 똑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봉사 정신이라든지 헌신하는 정신이라든지 복지 관련된 또 보육에 대한 어떤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원장에 대한 자질 뭐 이런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 뭐 공신력 부분도 보면은 이 사람이 기존의 어린이집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종사하면서 뭐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성범죄를 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 또 교사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뭐 형사 입건된 사건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왜 이런 평가를 하느냐. 어린이집은 어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떤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에 대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는 약간 종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평가 항목들이 들어간 겁니다.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이게 총 20점이라면은 이게 낮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 정확하게 국공립에 대한 취지, 목적, 그리고 그런 평가 항목들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걸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저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의문을 갖죠. 아니, 내가 국공립 어린이 원장이 되려고 하는데, 또는 지원하려고 하는데, 뭐 영유아 보호법까지 알아야 돼? 내가 뭐 검사, 변호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공립 어린이집이 왜 설립되고 국가에서 뭐 예산을 투여해서 월급을 주고 이런 것들을 왜 하냐?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차이가 뭐냐? 대부분 몰라요. 그냥 국공립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민간 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 이런 개념만 알고 있지 국공립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잘 몰라요. 왜 모르냐?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특히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하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은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되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산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석사학위나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냐? 학력에 대한 거. 학력이 높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 원장님에 대한 어떤 자질, 청년성, 공정성,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해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원장이 가져야 될 마인드라는 거예요. 마인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취약한 아동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공립 운영을 하는 겁니다. 취약한 아동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고 그 아이들을 보듬고 열악한 환경에서 놓인 아이들에게 어떤 보편적 복지 또는 보육 서비스를 제대로 강행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인드가 있느냐. 저는 이제 그걸 좀 높이 평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좀 많은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국공립을 지원하시더라도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평가들이 다 그 평가 항목에도 녹여져 있고 뭐 발표라든지 그런 거 할 때도 뭐 이런 취지를 제대로 알고 발표를 하면 좋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한 겁니다. 왜?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취약 보육 뭐뭐뭐 해야 됩니다. 아, 장애아 보육하면은 학부모들이 싫어하고 원화 모집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 하면은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아니, 자기가 어떤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흑인 아동이 있었다. 그래도 학부모들이 다 싫어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설립 목적과 취지, 어떤 정의 이런 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원화 모집을 해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든 겁니다. 이 정확한 취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취약 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차별화 또는 다른 경쟁자들과의 어떤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그놈의 보육 프로그램, 어떤 보육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지. 자, 보육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린이집은 보육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어떤 연구기관이나 진흥원 뭐 이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런 기관이 국가에 다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호법에도 그런 기관들을 설립을 해서 어떤 보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어린이집에다가 제공을 하라고 영유아 보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린이집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운영하는 게 어린이집이에요. 근데 심지어 심사하러 들어가신 분들도 보육 프로그램이 똑같네, 다른 원장님하고 똑같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표준보육과정을 뭐 어떤 어린이집은 적용을 하고 어떤 어린이집은 적용을 안 해요? 다 똑같이 동등하게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벤치마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문용어로. 다 어린이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갖다 썼어. 이게 문제가 돼요? 잘못된 거야? 그 원장이 불법적인 어떤 뭐 특허처럼 그런 것들 위반한 거야? 아니죠. 오히려 박수를 보내야지. 다 어린이집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 또는 그걸 통해서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를 냈어. 그럼 당연히 갖다 써야죠.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도 그런 우수 프로그램들을 모집을 해서 심지어 배포를 해요. 이것들을 그대로 반영하라고. 갖다 써라. 좋다. 홍보도 하고.
근데 심지어 평가 들어가신 분들이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원장에 대한 어떤 자질이라든지 마인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봉사정신, 헌신, 정신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평가하고 있어요. 예산, 특히 그놈의 예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특별활동인지 특색보육인지 또는 이제 원내에서 하는 어떤 특색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생태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별활동과 특색보육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잔뜩 외부 프로그램들 막 특별활동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외부 업체에서 하는 거. 그것들을 잔뜩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구분을 못 해요. 특별활동 관련된 이제 법률도 보면은 부모한테 동의를 얻고 그 보육위원회 거기에 통과가 돼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부모가 예를 들어서 하기 싫다고 하면은 하기 싫어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그 아동들이 특별활동 시간에 다른 어떤 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별도의 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선택사항이지 뭐 권유하거나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특별활동이라는 거는. 그건 뭐 영유아보호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영유아보호법 7조하고 8조의 항목을 보면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보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보육진흥원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육 관련한 뭐 교육 및 훈련, 홍보, 그리고 뭐 교재 구구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기관에서 해서 어린이집에다가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심사하는 항목에서 뭐 보육 프로그램이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이런 데서 만들어서 개발해서 제공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쓴다고 해서 문제가 돼?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제대로 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냐, 약간 여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법으로도 이런 기관에서 프로그램들 만들고 개발해서 배포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육아종합센터를 국가에서 법으로 운영이 돼 있어요. 설립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런 데서 배포한 자료를 갖다가 만들다 보면은 똑같을 수밖에 없지. 똑같은 게 문제가 돼? 이게 무슨 특허야? 똑같은 걸 갖다가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고, 똑같이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똑같고 안 똑같고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몇몇의 평가위원들이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니까 좀 안타까운 겁니다. 제대로 평가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가서 평가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 예를 들어서 원장 지원자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법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평가에 임하면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강의를 준비한 거니까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및 교구 개발. 자, 보육진흥원에서 하는 게 3번 항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제외하고 3번만. 이런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고 해서 어린이집에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지. 똑같은 게 문제가 돼? 문제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이 지적한다는 것 자체는 이 영유아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숙지를 못 하시는 경우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알고 피드백을 하면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교육고전 연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산. 자, 소견 발표 시간에 예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의 예산, 뭐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예산에 대한 적정성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어요. 이게 10점짜리인데, 자, 이 부분에서 평가해서 좀 부족하면 8점 받고 더 부족하면 6점 받으면 돼요. 소견 발표는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잔뜩 이거에 대해서만 질문한다고 하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회계 쪽에 이제 조금 약간 치중된 거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전문가처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알고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요즘은 이제 이 예산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프로그램만 사용을 해도 원장님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예산 관련된 질문들을 보면은 뭐 운영비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냐, 또는 뭐 직책급을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또는 뭐 급식비가 너무 낮다. 근데 급식비 같은 건 1,740원인가 1,750원 이상만 잡으면 상관없는데 2,000원을 잡았어도 이게 너무 부족하다. 2,500원 잡아야 되지 않냐. 그 지 개인적인 생각이고 왜 지 개인적인 생각을 거기서 말을 해요. 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이상만 잡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예산에 대해서 뭐 회계법 몇 조 몇 항에 뭐 예를 들어서 얼마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이 퍼센테이지 이상으로 넘어갔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적들을 한다고 하면은 적당한 지적이죠. 잘 몰랐으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은 뭐 밑도 끝도 없어요. 보면은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안타깝다라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평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견 발표, 그걸 이제 여기서 명칭을 소견 발표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장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냐, 약간 그런 데에 좀 초점을 둬서 그 사람에 대한 성품이라든지 인성,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놈의 예산 뭐 제대로 알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해야 될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약간 소홀히 진행이 되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과대 포장돼서 너무 이제 그쪽에 치중한 평가를 너무 많이 한다. 예산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도 그런 관련된 회계라든지 컨설턴트를 지원을 해서 뭐 교육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어떤 회계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요즘은 횡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에서 잘 모르면은 회계사에게 위탁해서 예산 관리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물론 중요는 하지만 원장에 대한 자질이라든지 원장에 대한 성품, 원장에 대한 인성, 윤리정신 이런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가 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평가에 임해서 좀 정말 자질을 충분히 갖춘 원장들이 국공립 어린이 원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원탑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합니다. 국공립이나 뭐 관리동 이런 관련된 이제 평가를 받을 때 어떤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서류들을 만들 때 뭐 이런 것도 있어. 원장이 뭐 직접 만들어야 되냐, 원장이 무조건 다 해야 되냐. 협업이라는 게 있고 컨설팅이라는 게 있고 전문가와의 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력과 협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는 원장이 뭐 다 만들어야 되냐, 원장이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원장이 뭐 슈퍼 히어로도 아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원장이 운영 계획 다 수립해 놓고 편집이나 이제 파워포인트나 예를 들어서 한글 문서를 잘 못 다뤄요. 근데 이건 공문서다 보니까 평가를 해야 되니까 심사위원들이 이 내용을 좀 잘 볼 수 있게끔 좀 눈에 띄게 자기가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또 전문가들에게 편집이라든지 어떤 디자인 부분들을 의뢰해서 해도 되고, 보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서 더 우수한 프로그램 또는 더 완벽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영유아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 관련된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서 같이 만들어도 되고, 그런 잘 만들어져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린이집에 도입을 해도 돼요. 이게 이제 벤치마킹, 선진 사례 도입, 뭐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경영 시스템이나 어떤 사회에서 허용되는 다 이런 범위거든요. 근데 왜 원장이 꼭 이걸 다 무조건 다 해야 되고, 원장이 무슨 이게 수능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협업, 협력, 소통. 그 열린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역사회의 소통, 학부모와의 소통, 그 협력.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거는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원장이 혼자 무조건 해야 되고, 회계도 원장이 해야 되고, 원장이 무조건 원장이 그놈의 원장. 아니죠.
원장이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하면은 같이 그 전문가와 협력할 수도 있는 거고, 소통할 수도 있는 거고, 협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유포되고 형성되고 뭐 하는지 저는 좀 약간 아쉽다라는 거죠. 각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성과와 시너지는 훨씬 높은 거예요. 이 사람이 단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어떤 보육계획이나 안전관리 체계, 영유아들에게 어떤 더 질 높은 컨텐츠, 질 높은 보육, 그거에 관련된 서비스, 그 영유아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원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더 폭넓게 관련된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논의하고 협상하고 자료 찾아서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전체적인 비즈니스 틀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이것도 법령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원장이 혼자 독고다이로 다 해야 된다. 원장이 혼자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검사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디 독방에다 가다 놓고 원장이 혼자 하는지 안 하는지를 CCTV로 한 12개 돌려가지고 하나부터 12가지까지 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장이 되려면은 일단 컴퓨터를 잘 다루기 위해서 컴퓨터 학원도 막 다녀야 돼. 프로그램이나 막 이런 거 해서 막 1년, 2년씩 막 해가지고 이것부터 다녀야 돼. 내가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고 소통하고 같이 도움을 청해가지고 같이 지원하는 거, 이걸 더 우수하게 또 더 좋게 그 사람에 대한 저기를 더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여튼 카페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이런 굉장히 양질의 강의 또는 자료들이 굉장히 넘치니까 와서 무료로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거 괜찮다, 앞으로 계속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